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상을 치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각자 제각각 사연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던지 저 역시 제 사연을 여기에 써볼게요. 어머님에겐 금쪽 같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동네에서 큰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지방의 공무원이었죠. 남편의 형은 어머님이 하시던 슈퍼마켓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나 지역에서 큰 슈퍼를 운영하던 집안이었죠. 전 남편이 일하던 시청의 계약직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제가 남편과 눈이 맞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큰 반대를 했어요. 사실 저희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었어요.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겨우 만난다는 게? 네 형 봐라. 대들보가 얼마나 큰지 슈퍼하면서도 네 형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모르겠어? 형은 형 인생이 있고 전 제 인생이 있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해. 창숙이 아줌마 딸이 보건소 공무원이래더라. 너랑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한번 만나봐. 여자 거기서 거기다. 어? 엄마, 계약직이면 어떻고 진짜 공무원이면 어떤가요? 제가 좋다는데. 도련님, 그래도 안 될 말이죠. 어머님이 공부시키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었겠어요? 계약직 직원보다는 차라리 유압 사거리 미적은 미스백이 훨 낫겠어요. 미스백도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미스백이 알차다지? 그럼요. 미용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 상가에 결혼도 지금까지 안 했으니 꽤나 돈 많이 모았을걸요? 도련님이 미스백한테 장가가면 아마 팔자를 피겠죠. 그래, 너 좋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필 계약직 직원이야? 그리고 미스백이 얼마나 꼼꼼하고 살림도 잘하는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지 말고 도련님, 미스백 한번 만나봐요. 그 나이에 상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제 말 들으시는 게 좋을걸요? 저랑 잘 맞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도 엄마 부추기지 마시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 도련님은 동생 같으니까 이렇게 참견하는 거죠. 섭섭하시게 그러네. 그래, 네 형수가 널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참견 좀 하면 어떠냐? 형님 되실 분은 다른 동네 치과의 치과 의사였어요. 본인 아들이 의사랑 결혼했다는 것을 매우 기뻐하던 시어머니였고 그것이 본인의 큰 자랑이었죠. 첫째 며느리가 의사라고 하니 시어머니 눈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계약직한테 정말 속상해라. 엄마, 그래도 결혼식장인데 좀 자중하세요. 그래도 재수씨 착한 사람이잖아요. 넌 모른다. 네 자식이 아마 이런 결혼을 해봐야 마음이 어떤지 알지? 그래도 착한 게 제일이죠. 아무리 잘나도 사람 못 돼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까지 온 이상 엄마가 좋게 받아들이세요. 넌 왜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니? 의사 와이프 뒀다고 네 일 아니라는 거야? 어머님, 제가 어머니 마음 잘 알아요. 대신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우세요. 당신도 그만 염장 찔러. 어머, 저 집은 신랑 측이 신부 측보다 더 울고 난리네. 누가 보면 팔려가는 줄 알겠어. 신부 괜찮은데 왜 저래? 그러니까 말이야. 저것도 보기 안 좋아. 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시어머니였기에 저 역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왕 행복하게 살기로 한 결혼이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우리 집은 행사가 많은 집안이니 대소사를 잘 챙겨야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형님 도와서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네 형님은 왜 끼니? 치과 의사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있겠어? 이제부터 네 몫이야. 괜히 네 형님 힘들게 할 생각일랑 마라. 아, 그럼 저 혼자 하면 되나요? 당연하지. 이런 것도 각오 없어? 아니에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동서가 수고 좀 해줘. 솔직히 의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의 의사인데 내가 밖에서도 이렇게 바쁜데 안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 순 없잖아. 내 몸이 여러 개도 아니고. 네, 형님 이해해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동서가 말이 통해서 좀 낫네. 꼴에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왈가왈부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잖아. 안 그래? 그러면 바로 소박이지. 우리 아들이 자그마치 공무원인데 이거 다 감수해야지. 그건 그래요, 어머님. 근데 요새는 분수도 모르고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길래 동서도 혹시 그러나 싶어 말해본 거예요. 어찌나 죽이 잘 맞던지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버텨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죠. 생각보다 시댁의 일은 정말 많더라고요. 종갓집이라 그런지 챙길 것도 많았고 한 번 모이면 좋게 60명이 넘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상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도 네가 음식 솜씨 하나는 좋구나. 뭐 볼 게 있나 싶었는데 다행이야.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이거 치우고 저 상 드릴까요? 그래, 얼른 해. 어른들 오시지 않니? 도와주는 이모님들과 같이 해내는 행사였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제정신이 아닐 때도 많았거든요. 힘들지? 이제 이런 행사들 서서히 없애라고 형이랑 내가 말했는데 엄마도 참 고집을 피우셔. 때가 어느 때인데. 에이, 그래도 하던 건 해야지. 괜찮아.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엄마는 당신만 부려먹으시는지 몰라. 난 괜찮아. 그래도 내가 싹싹하게 구니까 어머님도 많이 마음이 열린 모양이야. 일할 때는 전적으로 잘해주셔. 그럼 다행이야. 능력이 없던 저를 미워하시던 시어머니도 집안의 대소사를 제가 훌륭하게 끌고 가자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얘기는 싹싹하다는 것이었죠. 옷이 그거밖에 없니? 내일은 나랑 백화점이나 가자꾸나. 백화점이요? 그래. 매번 어른들 상 치우고 하다 보면 옷이 여러 개 필요할 텐데 한 벌 사줄게. 너 이뻐서 사주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봐서 사는 거니 오해하지 말고.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옷 없다고 신경도 써주시고. 감사는 무슨? 내 생각해서 사준다는 거니까 오해 마라.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은 절 기특해 하신다는 걸 알긴 했어요. 동서는 좋겠다. 어머님이 옷도 한 벌 해주신다고 하고. 네? 아무래도 어른들을 많이 뵙기도 하니 어머님이 신경 쓰이셨나 봐요. 하긴 어머님이 동서 같은 사람 신경 쓸 사람은 아니긴 해. 여기서 일해주시는 이모님들이랑 아마 같이 생각할걸? 그래도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 팩트인걸.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어머님이 동서랑 서방님 결혼시키기 전에 어떻게든 이 결혼 깨려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들이밀었는 줄 알아?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정도로 동서를 싫어하셨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들으니 충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잘해주신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형님은 늘 어머님과 제 사이를 오가며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 첫째 너는 안 바쁘니? 아무리 병원이 네 거라고 해도 그렇게 매일같이 쉬어도 돼? 형님을 정말 예뻐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어린 제가 대소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근 예전처럼 저를 대놓고 미워하시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만 같아 좋을 때도 많았지만
가끔 형님은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 저 안식년이잖아요, 어머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1년이에요. 하긴 너희 임신도 그렇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 뭐 먹고 싶은 건 입는 거야? 아니요, 걱정이에요. 저 닮은 똑똑한 아들 어머님 품에 안겨드리려면 잘 먹고 쉬어야 임신이 잘 될 텐데 먹고 싶은 게 도통 없네요. 너 닮은 똑똑이 아들만 태어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얘 둘째야, 너 다른 거 말고 첫째네 가서 음식 좀 해줘라. 어머님이랑 동서랑 오늘 백화점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네가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어머, 동서 미안해서 어떡해. 근데 내가 입맛이 도통 없어서 그래. 형님은 정말 얄미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전 형님이 먹고 싶은 것들도 만들어드리고 어머님 시중도 들고 그런 시집살이를 보냈어요. 그러던 중 형님은 진짜 아들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어요. 아우, 우리 큰며느리 장하다.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리 집씨가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한 번에 아들을 태어나게 해줘. 고마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처럼 밝고 똑똑하게 키울게요. 너 닮으면 여한이 없다. 우리 큰애처럼 다정하고 너 닮아서 똑똑하면 이 시대의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어? 어머님은 벌써 신랑이라뇨. 전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나는걸요? 아유, 내가 주책이다. 결혼 후 5년 만에 낳은 아이라 그런지 정말 귀한 장손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님은 중풍에 걸리셨고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고 말았어요. 우리 손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참 어떡하니? 요즘엔 현대의학이 좋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한의사 친구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쾌차하실 생각만 하세요. 역시 의사 며느리 두니 이런 게 참 좋구나.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팔이랑 다리가 불편하시면 집에서 드시는 거 그리고 씻는 거 다 불편할 텐데 어쩜 좋아요. 그러게 다 늙어서 이젠 어쩐다니. 아, 그러지 말고 동서 보고 시중을 들라고 하면 어떨까요? 싹싹하고 큰일 해내는 거 보면 어머님 시중 드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래? 그래도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어머님은 서방님이 월급도 갖다 줄 텐데 본인이 이 정도도 안 해요? 하긴 그렇다. 이 집에 시집 왔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형님의 부추김으로 전 어머님의 간병을 해야 했어요. 호랑이 같은 어머님의 간병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워낙 깔끔하신 분이어서 간호를 할 만했죠. 뭐 처음에는 솔직히 성에 안 찼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싹싹하고 일도 잘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알아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아깝긴 하다만 군말 않고 늙은이 간병하는 게 쉬운 거 아닌 줄 다 안다. 어머님이 병원 치료 열심히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좋아지시면 그걸로 됐어요. 사실 네 형님이야 뭐 워낙에 엘리트에 잘 사는 집 딸이잖니. 며느리라고 예쁘긴 하지만 내가 편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나? 편하게 부릴 수가 있나? 우리끼리 있으니 말하는 건데 네가 참 편하다. 감격스러웠어요. 간병을 하면서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니 어머님은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고 그러기에 저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어렵고 엄격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편해져서 섭섭했던 마음까지도 토로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이 큰 살림을 혼자 이끌어 가셨던 어머님은 사실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늘 옆에서 있어 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그리고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풀자꾸나. 어머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처음엔 사실 성에 안 찼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을 만큼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다 잊고 지내자? 알겠지? 네, 어머님. 다 잊었어요. 엄마랑 내 아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제서야 제가 바라던 바예요. 그래, 워낙에 네 처가 착하잖니. 자식들보다 오히려 나을 때가 있다니까? 에이, 어머님 과찬이세요. 진짜다. 사실 이렇게까지 간병하기가 어디 쉽니? 내가 시집살이 해봐서 알아. 매일 본인을 미워만 하던 시애미를 이렇게 모시는 거 어려운 거야. 동네 나가면 다 네 칭찬밖에 없다. 큰 며느리 똑똑해, 작은 며느리 다정다감해. 나보고 무슨 복이냐고 하더라. 몸이 쇠약해지셔서 그런지 많이도 다정해지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간병해 나갔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기에 저 역시 더욱더 어머님이 건강해지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임신을 하였고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출산했어요. 괜찮다. 큰애가 대를 이었으니까 너는 뭐 딸이어도 괜찮아. 전 딸이든 아들이든 너무 좋은데요.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 열심히 키워봐라. 너도 애를 낳았으니 뭐라도 해줘야지. 에이, 아니에요. 뭘 해주시게요. 사실 큰애 병원 확장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결혼할 때도 이것저것 많이 해줬는데 사실 너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너도 그래도 사람인데 얼마나 섭섭하겠냐. 다른 거는 다 나눠서 줄 거 없고 그 양평에 있는 땅 하나 너한테 줄게. 이건 진짜 약속하마. 나 뱉은 말은 꼭 지켜. 네? 그 큰 땅을요? 어머님 진짜 전 괜찮아요. 사실 제가 돈 굴릴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벅차요. 김씨네 시집 와서 강씨가 김씨네 대소사 다 챙기지. 나 간병하지. 받을만 해. 어머님 정말 어쩔 줄 모르겠네요. 그동안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리고 나중에 애 키울 때 두고두고 쓸모 있을 거야. 말이라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에게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받았어요. 지금은 어차피 네가 큰돈 쓸 데가 없으니 큰돈 쓸 때 말해라. 당장 팔아서 줄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한테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절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제 아무리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정말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이 애끼에 어디 오빠가 보는데 기집애가 끼어들어. 넌 딴 데 가서 놀아라. 할머니도 너무해. 맨날 나만 미워하고. 초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우리 짱손, 할미가 여기 2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라. 네 엄마한테 들었어. 반에서 또 1등 했다며? 석원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머님.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을까요? 너 닮아서 그렇지. 애비 닮아 얼굴도 잘생겼고. 진짜 장소만 보면 배부르다. 그래도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제가 동서 눈치가 가끔 보인다니까요. 차별은 무슨. 장요요서 오빠니까 잘 따르라고 하는 거지 뭐. 저와는 모든 것을 풀었다고 하지만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군요. 가끔은 너무하시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니 이해하자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계속 마음은 안 좋았고요. 너 윤희 이것저것 가르치지 말아라. 아무리 요즘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 같다고 해도 여자가 너무 잘나면 남자 집안에 망조가 들어요. 알겠니? 어머님, 그래도 저한테 하나뿐인 딸이 윤희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허, 내 말 들으라니까.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집안에서 남자가 우뚝 서야 하는 법이야. 그게 순리고. 전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거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석원이 못지않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싶고요.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줬나 보구나. 이제 내 말에 토도 달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어머님,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윤희가 잘 돼서 석원이가 안 되면 그게 석원이가 잘못한 거지 윤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끔 어머님이 석원이랑 윤희 대놓고 차별하실 때 보면 너무 섭섭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그러려니 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서 니네가 말이라도 하겠니? 며느리들 눈치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마저 나를 눈치 보게 해? 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닌데. 됐다. 늙은이 참 별게다 서글프구나. 그래도 나한테 편한 게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다그치니 내가 참 속상하기 짝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섭섭하다는 말에 더 큰 섭섭함을 표하셨어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섭섭해 하시니 그래도 풀어드리려 노력은 했네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한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장손 사랑은 여전했죠. 할머니, 저 미술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요. 최우수상이에요. 잘했다. 근데 그런 거 어디다 쓰니?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인 것을. 그래도 어머님, 학교에서 저렇게 윤희 혼자 나가서 탄 상이에요. 너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여자애가 저렇게 기고만장하면 집안 사내들이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월급이 뭐 몇천만 원이니? 미술하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간다던데 적당히 시키고 다른 거 시켜. 싫어요. 전 미술 무조건 할 거예요. 어머? 저게 대바라져서 지는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 봐라. 어머님, 형님도 의사잖아요. 학창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랑 손녀랑 같아? 며느리는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사람인데 당연히 따지고 따져야지. 그래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차별은 말아주셨으면 해요.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아이들인데. 참나, 요즘 세상 하여튼 이상하게 굴러간다니까.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 비싼 미술을 시키며. 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희도 자식이 윤희 하나인데 하고 싶은 건 다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나마 제가 부탁드려 차별은 덜해졌으나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손자만을 아끼시는 건 분명했어요. 딸아이 또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갔고 제가 어머님을 계속 모셔왔기에 뗄래야 뗄 수 없어 지내왔죠. 나 진짜 할머니랑 살기 싫어. 맨날 욕이나 하고 딸은 필요 없다는 식이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할머니가 옛날 분이시잖아. 이해해야지. 그리고 윤희야, 넌 대단한 애야. 가끔 큰엄마가 와서 알랑방구 껴대면 그거에 좋다고 하하거리기나 하고.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엄마는 분도 안 터져? 난 가끔 할머니가 엄마 이용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큰며느리 사랑은 엄청 나는데 병수발이나 뭐든 다 엄마가 하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얼마나 다정하신데. 그거야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엄마 인생은 한 번인데 너무 그렇게 애쓰고 살지 마.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엄마 인생도 많이 생각해주고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할머니라면 너무 지긋지긋하기도 해. 나 대학 가면 무조건 자취할 거야. 저보다도 어머님께 쌓인 게 많은 딸이었죠. 하지만 저 역시 저보다도 딸에게 막대하시는 어머님께 많이 쌓여있던 터라 이제는 전문 간병인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대학생이 될 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당신도 할 만큼 했어. 내가 전문 간병인 알아볼게.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윤희랑 당신한테 미안해.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이제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기도 해. 하지만 간병인을 모신다는 말에 어머님은 정말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도 20년을 넘게 네 수발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판 남한테 수발을 받니? 너희 뭐든 쉽구나. 어머님,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제 딸 서울로 상경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죠. 세상도 정말 무서운데. 너 나랑 어디 좀 가자꾸나. 네, 어딜요? 글쎄 가보면 알아. 얼른 채비해. 어머님은 그런 저를 끌고 외곽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곤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네 땅이야. 네? 이 땅이 제 땅이라고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양평에 있는 이 땅 다 네 거라고. 이거 받아서 팔면 원 없이 네 딸 미술 교습소도 차려줄 수 있잖아. 여자가 대학 나와서 시집을 잘 가려면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아, 어머님. 전 어머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네 딸 따라서 서울 가는 게 능사인 줄 아니? 졸업하면 결혼시켜야지. 그리고 뭐 한다고 하면 또 돈 보태줘야지. 애비 공무원 월급으로 너희가 얼마나 모았겠어? 그건 그렇지만 아껴서 살면 돼요. 잘 생각해. 이 땅 너한테 증여해주기로 한 거 나도 큰 맘 먹은 거다. 물론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당연히 주려고 했지만 네가 날 지금까지 안 모셨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겠지. 그럼 어머님 말씀은 제가 계속 어머님 간병을 해드렸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 사실 나를 너만큼 아는 사람이 있니? 내가 아무리 큰애가 최고라고 해도 내 마음속 1번은 너인데.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장손이 최고시죠. 그냥 이제 저도 편해지고 싶네요. 그게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진 알고 있는 거지? 그 가문의 유일한 독자인데 그럼 내가 어찌 안 예뻐하겠냐? 그냥 너도 그러려니 해. 서운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풀고 가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니. 그럼 저랑 약속 하나만 하세요. 윤희가 어려서부터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사실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아플 정도였거든요. 다시는 윤희 보고 여자라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노력할게. 그러니까 뭐 서울 올라간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 심란하게 해드려서.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다시 어머님을 간병하기로 했어요. 당신 괜찮겠어? 윤희 따라 올라가고 싶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윤희 아직 시집도 가기 전이고 또 어머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잖아. 사실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윤희한테 뭐라도 해주려면 땅이라도 있는 게 낫지.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 고생하네. 이게 왜 고생이야? 그래도 어머님이랑 지금까지 쌓은 추억이 얼마인데. 말씀은 늘 저렇게 하셔도 마음만은 따뜻한 분이시잖아. 꼭 땅 때문만은 아니야. 면목 없어. 근데 정말 고맙다. 사실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모시자고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윤희한테 매일 섭섭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땅 얘기까지 계속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은 안 그러실 거야. 맞아, 그러시겠지. 그래도 윤희가 손녀인데. 어머님 옆에 남기려 한 뒤 어머님도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 보이셨고 저 역시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형님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간 뒤 형님의 기세는 오히려 더 당당해져 갔고 그런 어머님은 형님을 정말 대견히 여기셨죠. 진짜 어쩜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 너 닮아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야? 엄마는 의사, 아들은 검사, 변호사. 대단하다. 변호사 되고 싶대요. 석원이가 워낙 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학과 성적도 정말 우수하고요. 아휴, 내가 여한이 없다 정말. 김씨 집안에서 수제가 태어났어. 석원이 변호사만 되면 내가 다 해줄게. 역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도 석원이 탐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요. 뭐 어디 장관 딸에 무슨 큰 중견기업 회사 딸에 제 병원까지 와서 성원이 얘기한다니까요. 변호사만 되면 더 난리 날 것 같아요. 아휴, 좋은 혼자자리 나서 결혼까지 하면 일사천리지. 근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병원도 불황이고 잘 키운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면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있는 집 며느리 데리고 와야 우리 석원이 뒷바라지도 착실히 해줄 텐데요. 그렇긴 하다. 석원이 큰일 하려면 처가가 빵빵해야지. 이 마트도 파리만 날린 지 오래됐고 애를 너무 잘 키워놔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니까요. 좋은 집 며느리 얻으려면 석원이한테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돈 필요한 거냐? 에이,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어머님. 뭐 똑똑한 애니까 알아서 처가살이하면서 잘 살겠죠 뭐. 우리 장손이 처가살이라니. 처가에 도움받는 건 당연히 괜찮지만 그래도 이 집이 보통 집이냐? 어디 우리 장손을 눈치 보고 살게 만들어. 그래도 요즘엔 그런 시대는 아니래요. 알아서 살게 둬야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너희 줬잖냐. 애비마트 확장할 때 그리고 장사 안 될 때마다 매일 얼마씩. 또 너 병원 확장할 때도 그렇고.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아찔해요. 딱 하나, 땅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땅이야. 어머, 어머님, 설마 그거 주시게요? 사실 이건 둘째 주려고 했다. 이미 말도 다 해놓은 상태라 뭐라고 해야 하니. 동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땅을 받아요? 동서도 진짜 웃긴데요? 그래도 시집와서 지금껏 중풍 걸린 나를 간병하고 내 수족이 되어줬잖니. 어머님, 서방님이 돈 벌어다 줘서 쓰는 동서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그런가? 당연한 소리죠. 동서도 참 뻔뻔하네요. 집안에 대를 이은 것도 아니고 꼴랑 어머님 간병 좀 했다고 참나 그걸 바라다니. 솔직히 저처럼 아들 하나 딱 낳아서 가문을 빛낼 사람으로 키워놓은 것도 아닐 텐데요. 걔도 한사코 안 받는다는 거 내가 준다고 한 거야. 어머님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정신까지 쇠약해지셨네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걔가 내 비위를 제일 잘 맞추잖니.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될 말이에요. 알겠다. 우리 장손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가 손 다 써놓으마.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역시 어머님이세요. 우리 석원이는 정말 능력 있는 할머니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걱정 마라. 우리 석원이는 내가 어느 누가 손가락질 못하게 빵빵하게 지원해 줄 테니까. 어머님 덕분에 정말 살맛 나네요. 아마 석원이도 이 얘기 들으면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 우리 장손 아무 걱정 없이 키우는 게 내 소원인데. 어머님 덕분에 석원이 엘리트 코스까지 밟고 이제 장가갈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제 묵은 채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님은 멋지세요. 형님이 오셔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홀랑 저에게 줄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말하시진 않았지만 워낙 목소리가 큰 분이니 방에서 하는 얘기가 밖에까지 퍼져나왔죠. 참 배신감이 들었어요. 동서 나 갈게. 아 맞다. 우리 석원이 동서 간 갈비찜 먹고 싶대. 다음에 전화할 테니까 좀 해놔. 형님 아들은 형님이 알아서 먹이세요. 뭐? 우리 석원이가 장손이잖아. 제 아들은 아니잖아요. 동서 진짜 웃긴다. 옛날엔 눈도 못 쳐다봤던 게 이제는 막 대드네. 사람한테 대들다뇨. 뭐가 그리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왜 이리 소란이야? 그네 아직 안 갔냐? 동서가 저한테 쌓인 게 맞나 보네요, 어머님. 참나 기가 막혀서. 뭐? 둘째나 왜 그러니 갑자기? 왜 그러나뇨?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형님한테 하시는 얘기 우연히 듣고 놀랐네요. 아, 그거 다 들은 게야? 목소리가 워낙 크셔야죠. 두 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떠드는데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동서가 지금 동서한테 줄 땅 우리 석원이 준다고 하니까 단단히 화났나 봐요. 아, 그게 너한테도 뭐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어차피 넌 돈 욕심도 없는 애잖니. 석원이가 장손이기도 하고. 그놈의 장손 진짜 지겹네요. 너 지금 나한테 지겹다고 했니? 아니 솔직히 그래. 너한테 땅 주려고 했다. 근데 우리 장손이 필요하다잖니. 그렇죠. 어머님은 말로만 저를 생각하시고 이럴 때는 늘 제 옆에 계신 적이 없어요. 그게 어머님 본심이시죠. 그래. 솔직히 네가 이 집에 대를 잇기를 했어. 뭘 했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받으면서 살았잖아. 그럼 나 모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어머님 진심이시네요. 제가 어머님 모시려고 결혼했나요? 이 뒷바라지하고 여태까지 윤이나 정말 바르게 키웠네요. 근데 제가 겨우 이런 말 들어야 해요? 겨우 이런 말? 그래. 솔직히 까놓고 딸년 낳은 너한테 주기 아까워서 그런다. 왜? 역시 형님이랑 어머님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네요. 여태까지 제가 왜 그동안 어머님 곁에서 있었는지 참 현타가 오네요. 정말 모든 게 다 지겨워요. 뭐? 지겨워? 동서 말 막 한다? 석원이가 저희 집 장손이 맞긴 한 거예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저희 집 장손이 맞냐고요. 아주버님 피가 섞인 건 맞아요? 아니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아주 막말하네. 그럼 우리 남편 아들이지. 그럼 다른 사람 아들일까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형님이 잘 알겠죠. 아주버님도 알고 계시던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어머님을 봐서 참고 사셨겠죠? 너 증거 있어?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날 모함하는 줄 알고나 있니? 모함이라뇨. 제가 모른 줄 알았나 본데 석원이 아주버님 아이 아니잖아요. 뭐야? 큰애야, 네가 변명해봐라. 지금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동서 말 듣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절 모함하고 있다고요. 모함이라니 형님 진짜 뻔뻔하네요. 석원이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아주버님 아이 아닌 거 다 밝혀졌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주버님이랑 제 남편이랑 죽고 못 사는 형제 사이인 거 모르셨어요? 뭐야? 몇 년 전 윤희 아빠가 그러더군요. 저만 알고 있으라고.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형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떻게 사시는 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사원이랑 아주버님 혈액형도 다르고 임신 시기도 늘 이상하고 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면서요. 그만해 동서. 나랑 따로 얘기해. 아니다. 여기서 얼른 말해봐. 역시나 불일치였고 형님이 그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싹싹 빌었다죠. 한 번의 실수였다면서. 아들이라고 데리고 산 세월 때문에 아주버님이 참으신 거래요. 아우, 머리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본인만 참으면 된다고 하면서 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아주버님이 안쓰럽던지. 그래도 그쪽 가족 일이니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게 입만 다물어서 될 일이야? 큰애 너 여태까지 날 기만했던 거니? 근데 뻔뻔하게 다 들키고도 이 집의 장손이 어떻고 하면서 절 또 비난하는 형님을 제가 왜 참아줘야 하죠?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사실은 그게 말이죠. 닥쳐. 그동안 내가 멍청한 노인네로 보였냐? 그 긴 세월을 날 속이고 산 거야. 얘 둘째야, 당장 큰애한테 가자. 어머님, 이제 어머님도 저 찾지 마세요. 형님은 형님이 한 일 알아서 잘 푸시고 전 이제 제 딸이랑 남편만 챙길래요.
어머님은 전문 간병인 쓰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내가 땅 안 준다고 했다고 그러는 거냐? 그 땅을 빌미로 절 쥐락펴락하시는 어머님한테 더 이상 잘하고 싶지 않네요. 딸년 낳은 저는 이제 제 딸 챙기러 갈 거예요. 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님이 사랑하는 형님이랑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를 좀 나누셔야죠. 그럼 전 빠져드리죠.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당장 딸아이 서울 자취방을 알아보았죠. 당신 결국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야? 미안해. 당신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장손 타령하면서 또 날 기만하는 어머님 참을 수 없었어. 알 건 아셔야지. 본인 장손이 누구인지.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그동안 당신의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윤희한테 최선을 다할 거야. 그깟 땅?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 그냥 어머님이 날 생각해주는 그 진심 하나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생각하는지 정말 충격이야. 그러게 면목 없어 내가. 나 이제 어머님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남편도 저에게 염치가 없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네는 난리가 났어요.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그동안 둘째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노인네가 이제 와서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수발들 며느리 없다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솔직히 의사인 제가 마트 사장 나부랭이랑 결혼한 것부터 감사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뭐야? 너 지금껏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 당연하죠. 정말 기우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가정적이고 평생 저한테 복종할 거라니까 결혼한 거예요. 어머님도 저라면 쩔쩔 매시고 집에 돈 좀 있고요. 내가 고양이 새끼를 며느리로 들였구나. 미쳤어 아주. 이제 어머님도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만하세요. 그냥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서건이 장손으로 생각하시고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핏줄도 아닌 네 아들을 내 장손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청심머리 없는 것. 너 내가 용서 안 해. 이가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님. 용서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몇십 년 동안 숨긴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저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모르셨던 거니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내면 되세요. 그럼 어머님의 똑똑한 장손도 그대로고 엘리트 며느리도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 고얀 것.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날 빙다리 핫바지로 봐? 그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자는 거죠. 당신 엄마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야? 내가 아무리 덮고 지나가기로 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당당할 일이야? 여보, 그래도 서건이를 당신 아들로 키웠으니까 당신 아들이지. 갑자기 1억이야? 뻔뻔하다 진짜. 서건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 없지만 그걸 빌미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할 일이야?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뻔뻔했으니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여 키웠겠지. 우리 엄마도 안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여보, 이혼? 지금 우리 나이에? 앞으로 평생 당신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어차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혼이면 소송으로 하는 게 낫겠지. 원래 어머님도 모를 수 있던 거잖아. 당신이 당신 동생한테 입을 나불거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엄마한테 서건이 얘기하면서 돈 얘기 꺼낼 때 나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냥 이혼하자. 그래 잘 생각했다. 당장 이혼해. 고작 마트나는 주제에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어디 잘 사나 보자고.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소송으로 인한 이혼을 하였는데 결과는 혼외자를 만든 형님의 유책 사유였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불륜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만들어 이혼을 당한 사실이 동네에 다 소문이 났죠. 저 의사 보통이 아니래. 어떻게 몇십 년을 그렇게 서방을 속이고 살아? 내가 저 여자 남편네를 잘 알아서 그래.
첫째 며느리 잘 얻었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만. 평생 헌신은 둘째 며느리가 했다고 하던데 이제 남은 건 둘째 며느리네. 그럼 뭐해? 돈 가지고 난리를 쳐서 둘째 며느리도 안 본다 하면서 난리래. 형님은 결국 많은 위자료와 이혼으로 병원의 환자도 끊겼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본인 엄마가 그런 비밀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미안했다. 나한테 며느리는 정말 너뿐이었어. 내가 미쳤지. 그럼 불려시한테 속아서 말이야. 아니요, 어머님.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 저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다 걔가 부추긴 거다. 내가 뭘 아는 게 있니? 그냥 걔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해서 말이야. 어머님이 이 큰 집 살림을 이끄셨던 분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전 어머님한테 당한 수모 못 잊겠네요. 내가 그럼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가니? 큰아드님도 계시고 윤희 아빠도 있잖아요. 걔네가 너만 해? 너처럼 나한테 안성맞춤인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냐? 애미 너는 착하니까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양평 땅 너한테 돌려놓을게. 아니요. 전 그냥 욕심 없이 지금처럼 살고 싶네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엄마 좀 놔주라고요. 너까지 이럴래? 내가 그래도 네 엄마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 특별하게 생각한 게 이런 대접인가요? 매일 딸 손녀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장손이라고 떠받들던 손자가 남이 되어 기댈 데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엄마한테 엄마밖에 없다고요? 엄마가 마음 돌려 모신다고 해도 결사반대니 그리 아세요. 어려서부터 청 없다니 넌 끝까지 나한테 청이 없구나. 할머니가 절 이렇게 만든 거죠. 곁도 한번 앉아놓고는 이제 와서 정타령. 진짜 우스워요. 이제 엄마 보고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혼자 됐는데 지금 이럴 거야. 애미야, 너 이렇게 모진애였냐? 네, 저도 이제 지쳤네요, 어머님. 어머님 이중성 무섭고 그냥 다 어머님이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형님 앞에서는 저를 업신여기시더니 참 웃기네요. 걔 비위 맞춰주느라 그랬지. 아니요. 어차피 만약 형님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머님은 끝까지 잘못된 걸 모르고 있었겠죠. 그동안 저희 윤희가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면서 차별했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실질적으로 윤희 하나만 핏줄이네요. 애미야, 내가 늙어서 주책을 떨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 노인 한 번만 봐주련. 어머님은 그 후로도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지만 다 잃은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셨기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전문 요양사를 붙여드리고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에게 제 화를 풀어줄 방법이 없겠냐고 했지만 남편 또한 제가 살아온 세월을 알기에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은 마지막에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돌아가셨네요.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그래도 좋은 곳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제 청춘을 함께했던 분이라 그런지 마음이 쓰이고 아팠어요. 그럼에도 후회하지는 않네요. 아마 어머님도 마지막에는 제 심정을 많이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때 이후로 늦은 나이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았네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는 말자라고 각오하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제가 가는 길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보다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래요. 이 글을 봐주시는 분들도 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 프리랜서 여성입니다. 말이 30대지 곧 있으면 마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40이라니 실감이 아직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마흔은 좀 달랐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서 돈도 좀 여유가 있고 아이도 제법 커서 남편이랑 못다한 연애도 다시 하며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제가 맞이하게 될 마흔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일 것이고 그 밖에는 사실 결혼 전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마흔이라니. 나이의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 씁쓸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 전까지 젊음을 만끽할 여유도 없었고 생활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제가 벌써 중년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었으니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이라도 빨리 하는 건데 무슨 미련을 그토록 오래 갖고 버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혼은 제 인생에서 제가 2번째로 잘한 일인데요. 왜 첫 번째가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제가 남편의 반대에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아이가 돈만 많이 들고 우리의 발목만 잡을 거라며 낳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고 싶었고 운명처럼 찾아온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남편은 아이가 생겼다고 말을 해도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어요. 아직 세포에 불과할 뿐이야. 죄책감 가질 것 없어. 우리 인생이 먼저지.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어찌나 악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던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하여 그 일로 남편과 사이는 더 멀어졌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못난 취급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 제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행복을 그 인간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 부릴 때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놈이 했던 말을 옮기자면 이러했어요. 알았어. 대신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는 거니까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자기가 원해서 낳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지장 주면서 애 핑계대면 안 된다. 애 있다고 생활비 더 내고 그러지 않을 거란 소리야. 그래도 낳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에 각 썼어. 정말 기가 막혔죠. 애는 뭐 저 혼자 만들었나요? 자기도 책임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처녀총각도 아닌 부부인데 저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한테 듣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아이 아빠였고 처음에만 그렇지 아이를 낳고 같이 키우다 보면 없던 정도 생겨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놈은 정말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는 천하의 못된 놈이더군요. 한마디로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었죠. 그리고 이혼한 지금 저는 아들이 남편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데 이런 아들을 그 인간 말 듣고 포기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저는 매일매일 제 선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잘한 일은 저희 아들을 낳은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못돼 처먹은 남편놈과 이혼한 건데 지금부터 그 못된 놈이랑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이혼이라는 게 자랑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놈이랑 이혼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할 건데요. 그만큼 오래 고민했고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 곱씹어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진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개나 소나 다 이혼하면 잘 사는 줄 아나 보지? 이혼도 능력 있는 여자나 하는 거야. 너는 벌이도 시원찮고 친정도 뭐 하나 없는데 뭘 믿고 그러냐? 남편은 저렇게 참 말도 싸가지 없게 하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말은 본 뒤 그 사람의 인격인데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 저런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구린 건 모르고 늘 저런 식으로 막말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혼 소리도 저보다는 남편이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가 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개나 소나가 되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 천지 저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리고 오해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인간도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남자였죠. 거기에 나름 신혼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동반자였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제가 남편이 원치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자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아주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행동과 막말을 시작했는데 어쩌면 제가 몰랐을 뿐 그게 그 남자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원한 건 전업주부 와이프가 아니라며 저만 보면 돈돈돈 거렸는데요. 그게 어찌나 더럽고 치사하던지 그 뒤로는 무슨 충격요법이라도 되는 듯 남편은 저만 보면 기승전 돈으로 저를 압박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돈으로 무시당하기 싫으면 나가서 나처럼 동등하게 돈을 벌어.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면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 나가 돈을 벌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저도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일하기 싫어서 자기 덕 보려고 전업주부를 하는 것처럼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전 맹세코 그건 아니었는데요. 추호도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는데 그게 욕심이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게다가 남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의 외벌이까지 해야 하니 억울하다고 했지만 저 역시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분명 결혼하고 아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니 제가 너무 황당했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자기는 아이 없이 살자는 거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냥 애 없이 둘이서만 살자.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래. 그리고 그렇게 돈 들여 키운 자식이 우리한테 효도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근데 뭐하러 그런 비싼 모험해? 우리 그냥 애 없이 우리 생활 지키면서 재미나게 살자. 그게 좋은 것 같아. 좋긴 뭐가 좋아. 자기 분명 결혼하면 최대한 빨리 아이 낳자고 했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 낳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왜? 뭐가 문제야? 그래, 그때는 그게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현실 감각이 없었더라고. 자기나 나나 우리 서로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 얼른 돈 모아서 우리 집 사야지.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세를 살 거야? 그야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애 있다고 집을 못 사나? 그리고 나는 애당초 우리 애랑 같이 단란하게 살 집을 사고 싶었던 거야. 아니, 애도 키우고 집도 사고 그게 가능해? 다 빚이지. 물론 빚 없이 내 돈으로 서울 땅에 집을 살 수는 없겠지만 나는 싫어. 그럼 평생 빚 갚고 애 부양하다 내 인생 끝난다고. 자기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자기가 더 힘들 거야. 애도 키우고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자기가 무슨 철인이냐? 나는
자기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왜 말을 이상하게 해? 이게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자기 자신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그리고 왜 나 혼자 그걸 다 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애도 같이 키우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물론 같이 하지. 근데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결국엔 자기 손이 더 가겠지. 그리고 나는 애 못 봐. 그리고 애 생기면 출산휴가도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회사 그만 다닌다는 소리도 할 거 아니야. 나는 애 핑계 대고 집에서 노는 여자들 진짜 싫어. 여자도 나가서 돈 벌고 자기 개발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그거야말로 남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해. 저는 남편의 말에 기도 차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인간이었다고 저러는 건지. 그래놓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왜 밑밥을 까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 제가 결혼하면 통장을 합쳐서 돈을 모아보자고 한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번 돈을 왜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고 와이프가 하냐고. 똑같이 생활비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 했어요. 그때도 무슨 남녀평등 개논리를 펼쳤죠. 나나 자기나 각자 집에 생활비 보내드리잖아. 근데 한 사람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봐. 그럼 그 한쪽 부모는 얼마나 불편해? 내 자식이 번 돈인데 며느리 눈치 봐야 하잖아. 그렇다고 경제권을 나한테 넘겨줄 거야? 아니잖아. 우리 서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는 없애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같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남편이 어딨냐고 꿀 같자는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저런 생각도 자기 의견이니 저는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 공동생활을 뺀 나머지 수입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당연히 늘어나는데 남편은 그때도 자기는 원하지 않는 자식이라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추가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을 때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때부터 남편이 남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물론 제가 아이를 낳기로 하면서 쓴 각서도 있고 남편의 반대에 무릅쓰고 낳은 아이이니 남편에게 서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뭐가 문제인 건지 저는 임신 초기부터 유산기가 있었고 나중엔 조산기까지 있어 병원에선 절대 안정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냥 침대에서 종일 있으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유산을 하거나 아이가 너무 일찍 나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부모된 마음에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회사에는 출산휴가를 당겨서 쓸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가 출산휴가를 다 땡겨 써버리면 정작 아이 낳고 휴가가 없어 어떡하냐고 그것부터 불만이었는데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이 판국에도 걱정인가? 아무렴 회사가 생명보다 더 중할까? 라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자기가 최대한 도와줄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 잘 낳을 생각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 불효녀였어요.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음에도 대학 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가난한 집 자식은 철이 금방 든다고 저 역시도 대학은 언감생심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 저희 엄마가 저 몰래 많이 우셨어요. 제가 못난 부모 만나 공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딸이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서 저런 취급을 받으니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런 남편 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직접 골라왔잖아요. 이왕이면 인성과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놈을 골랐어야 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죠. 남편은 당시 일하던 회사 부장님이 아는 동생이라며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남편이 인상도 좋고 성실하고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 번듯한 집도 장만하고 보란듯이 잘 살자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건데 남편은 제가 돈만 잡아먹을 아이를 낳아 자기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야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를 감사하게도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셨거든요. 게다가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시부모님도 손주 이쁘다고 보고 싶다고만 하실 뿐 봐주신다고 하는 법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아이 봐주느라 고생을 하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한 번도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아이 봐주는 수고비를 드리려고 하면 질색팔색을 하면서 할머니가 자기 손주 보는 거잖아. 근데 애 봐주는 돈을 왜 드려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가 생활비 드리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라며 제가 저희 엄마에게 수고비 드리는 걸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부부는 애도 안 봐주시는데 생활비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돈으로 드리는 거니 시댁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고 저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드리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드려. 어차피 자기가 못해서 장모님이 애 봐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애는 갖지 말자고 한 건데 이게 뭐냐?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나도 억울해. 이딴 말이나 하는 남편이었는데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애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할 리가 없었죠.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애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아이가 돌이 되기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말이 그렇지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닐 테지만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하여 어쩌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가 나오고 또 육아수당이 나와 망정이지. 남편은 제가 실직을 하던 이직을 하던 공동생활비는 똑같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니, 제가 본의 아니게 실직을 한 걸 알면서도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하는 수 없이 실업급여 받은 걸 전부 생활비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진짜 인간이 왜 저렇게 못돼 처먹었나 꼴도 보기 싫었어요. 당연히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벌이도 없고 아이도 어리니 차마 제 입으로 이혼 소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남편도 그런 제 처지를 알았나 봅니다. 그 뒤로 수틀리면 이혼 소리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서 저는 집에서 틈틈이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실직하는 동안 저희 애를 봐주지 않아도 됐기에 그때 한의원에 다니며 침도 맞고 자기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다시 회사에 나간다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취업만 되면 다시 엄마에게 아들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땐 정말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고졸이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 선뜻 저를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다 바닥이었어요. 게다가 남편까지도 그거 봐. 요즘 세상에 애엄마가 재취업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았어? 달아도 안 쓰지. 이제 어쩔 거야. 지금이야 실업급여 나오지만 그거 끊기면 그땐 어떡할 거냐고. 계획은 있어?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렇게 말하며 제 속을 벅벅 긁는데 마음 같아서는 보란듯이 남편 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떡하고 취업해 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벽은 저에게만 유독 높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살짝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그래 좀 쉬자. 이건 좀 쉬라는 하늘의 계시야. 아직 애도 어린데 실업급여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쉬자. 애 크는 것도 보고 우리 엄마도 쉬고 좋네. 저는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제가 생각을 고쳐먹자 남편만 더 안달이 났어요. 이렇게 실업급여 끊기면 자기한테 빌부터 살 작정이냐고. 그러면 친정생활비도 자기가 드려야 하는 거냐고 입에 거품을 무는데 저는 더 약오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때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달리 할 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고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은 그냥 하는 말일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저런 남편 무섭다고 아둥바둥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용감해졌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지가 어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혼인신고는 했고 내 아들의 아빠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남편이랑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떡하든 그 인간이랑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어디 변하나요? 원래 인간은 죽기 전에 변하는 거니 제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집에서 하던 취미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며 움직이지 말라고 했기에 침대에 앉아서 저는 주구장창 그림만 그렸는데요. 제 꿈이 원래 만화가였어요. 집이 가난하고 대학도 못 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림 잘 그린다, 만화가가 꿈이다 이런 말은 못했지만 그림 그리는 건 여전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즈음 태블릿 PC로 그림 그리고 편집하는 걸 재미있어 했는데 딱히 할 것도 없고 나는 태교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짧은 네컷 만화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어떤 그림을 따라 그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림이랑 짧은 제 글을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죠. 친구도 많이 없던 저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찾아와 제가 그린 그림과 글을 보고 달아주는 댓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채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 표지 디자인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였는데요. 디자인 몇 가지를 보내주면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제 디자인이 채택이 되면 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나고 감사한지 저는 무려 시 한 20개를 그려보냈는데 다행히 그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되어 처음으로 그림을 팔아 돈을 벌어봤어요. 그 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린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 제안서를 만들어 관련 회사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뭐 바로 연락을 해주는 회사는 없었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있던 기분 좋은 이벤트였구나 하고 포기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했는데 한 작은 사무실 같은 곳에서 청첩장 디자인을 해줄 수 있냐고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거 몇 개 해준다고 그게 돈이 되냐? 여전히 저를 무시했는데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해야 하는 취업 준비는 등한시하고 돈도 안 되는 그림이나 그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는데 그러다 남편의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후려 갈겼어요. 너 취업 준비는 하긴 하니? 하는 척만 하고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 결국엔 내 돈만 갖다 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네. 식충이도 아니고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 애도 그래. 자기 혼자 건사도 못할 거 낳긴 왜 낳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땐 참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남편이 와이프가 돈 좀 못 벌어온다고 식충이 소리 하나요?
게다가 자기 핏줄인데 아이를 상대로 저런 말을 하는 남편놈을 보니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제 뇌리에 꽂혔어요. 저 인간은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어디 불구라도 된다면 나를 자기 힘들게만 하는 짐짝 취급하면서 밖에 내다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는데요. 비록 제 처지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는 비참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긴 했어도 남편 도움으로 살진 않았거든요. 남편 역시 제가 나중에 자기한테 의지할까봐 저런 말들을 한 건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내가 왜 저딴 말을 들어야 하나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저런 인간이랑 살면서 불행하느니 가난하고 힘들어도 제 아들이랑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이런 제 생각을 전했고 저희 엄마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가 무서워서 참고 살아? 너랑 우리 손자 굶을까봐 그래? 엄마가 그렇게는 안 만들어.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감사하고 용기가 났어요. 저희 아빠는 심기가 불편하신 듯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지만 차마 자기 딸한테 참고 살려고는 할 수 없는 눈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따지고 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일은 엄마가 더 많이 했는데 그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쓴 사람도 저희 아빠였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엄마가 그걸 아셔서 중간 역할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혼 이야기를 했을 땐 달랐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 있는 딸 자식, 나처럼 참고 살라고 안 할 거야. 당신도 애한테 도움될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알겠어? 당신 지금 따뜻한 밥 먹고 이러고 사는 거 내 덕이고 내 딸 덕인 줄 알지?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해봐. 내가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았어? 내 딸 때문에 참고 살았지. 이렇게 엄마가 단도리를 해준 덕에 저는 아빠 눈치도 보지 않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일단 남편에게 합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이혼 서류를 제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제가 쇼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저를 많이 생각해줬다는 듯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이게 지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지. 괜히 내 신세 질 것 같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쇼하는 거잖아. 그래 알았어. 뭐 능력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냐? 내 업보지. 딱 1년만 내가 부양할게. 대신 내 돈으로 친정에 생활비 보낼 생각은 하지 마라. 너도 양심 있지? 안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나 참 이혼하자고 하는데 양심을 왜 찾고 앉아있는 건지. 저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다시 쓰레기통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놈 앞에 내밀었어요. 그러자 조금 당황한 그놈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나 몰래 복권이라도 맞았어? 그게 아니면 다른 남자 생겼냐? 라고 하는데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으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라는 인간이 너무 없어 보이고 찌질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꿀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놈은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그딴 말을 들어야 하냐며 저더러 호의를 베풀어 줘도 받아먹지 못한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네 친정에 뭐 있냐? 막말로 도움도 안 되는 친정 내 돈으로 생활비까지 보낼 수는 없지. 누가 뭐래? 나 우리 집에 생활비 보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럼 왜 이러는데? 내가 1년 동안 시간 준다고 하잖아. 고맙다고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뭐래. 나야말로 묻자.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해줬어. 날 이날 때까지 생활비 똑바로 냈고 할 거 다 했어. 도움도 안 되는 친정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나 시부모님이나 나한테 무슨 도움 준 거 있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도 봐주고 때 되면 반찬도 해주고 당신 생일날 미역국 끓인 사람도 우리 엄마야. 근데 당신 한 번이라도 장모님 감사합니다 한 적 있니? 나는 내가 그런 한심한 인간을 남편으로 두고 살았다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왜? 자기도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했잖아.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벌벌 떨어야 하는데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 아니, 뭘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누가 갑자기래.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우리 아들 낳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각서 쓸 때도 참았고 나더러 돈 벌어오라고 돈돈돈 거릴 때도 참았잖아. 근데 식충이 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아, 그거?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홧김에 잘못 나간 소리야. 그 정도는 실수로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아니, 싫어. 막은 곳 그 사람의 인격인데 내가 왜? 왜긴, 너 능력 없잖아. 나 없이 네가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거 믿고 까불었지. 왜? 내가 네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웃기고 있네. 내가 밖에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네 돈 안 써. 너나 쥐꼬리만한 네 월급 가지고 잘 살아봐. 뭐? 쥐꼬리? 너 말 다 했어? 너는 뭐 그런 월급이라도 나오는 데 있냐? 어디서 감히? 감히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스스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됐다 그래. 나는 내가 알아서 우리 아들이랑 잘 살 테니까 서류 작성이나 해. 딱 한 번만 물어볼 거야. 후회 안 하지?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어도 나 안 받아준다.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좋아. 뭐 네가 이러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아? 생활력 강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나만 피봤지. 그래, 나야 땡큐야. 남편 놈은 그렇게 씩씩거리며 협의 이혼 서류를 제 눈앞에서 작성했어요. 저희는 그때까지 가진 거라곤 집 보증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반반 나누고 생활비 통장에 남은 잔고 반반 나누면 재산 분할도 끝이었는데 남편은 끝으로 네가 원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위자료니 양육비니 그딴 소리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 양육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치사해서 싫었어요. 그놈이 어떻게 말할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자기가 원해서 낳은 아들도 아닌데 왜 양육비를 줘야 하냐고 할 놈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대신 서로 어떤 이유에서도 엮이지 말자고 하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는데요. 아들애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그런 아빠가 있으니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아빠 몫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월급은 작았지만 취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림 쪽에 미련이 생겼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림을 그렸는데 한 외국 기업에서 어쩌다 제 그림을 봤다며 자기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해달라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무 형태는 재택도 가능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는 회사 디자인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 벌이도 좋아졌고 원래 좋은 일이라는 게 함께 오는 건지 여기저기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러브콜이 밀려왔는데 도저히 회사를 다니면서 이것들을 전부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집에서 종일 그림만 그렸는데요. 손목에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은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연신 손을 움직여야 했지만 제 얼굴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그리고 돈이라는 건 제가 일한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왔는데요. 듣기만 했지 저는 어느덧 프리랜서 작가가 되었어요. 전속 계약한 회사도 여럿 있었고 제 블로그에 그림을 사겠다는 영세한 회사도 있었는데 신바람이 난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벌어 저희 부모님과 살 아파트도 사고 말로만 듣던 외제차도 한 대 뽑았는데 저희 엄마가 고생만 하고 어디 놀러도 다니지 못해
제가 모시고 다닐 요량으로 차를 뽑았어요. 솔직히 저는 밖에 나갈 일도 잘 없기에 차는 사치가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애 키우면 때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저는 남편도 없으니 모르는 엄마들은 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보여지는 걸 좀 신경 쓰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말 때문에 외제차를 뽑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차로 남편놈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선물을 좀 사야 해서 백화점에 갔을 때였는데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남편놈이 어떤 어린 여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봤어도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먼저 거들먹거리면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웬일이냐? 백화점을 다 오고? 왜? 백화점 파트타임이라도 뛰나 보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나갔는데 꼴 좋다. 아, 인사해. 여기는 내 여자친구. 예쁘지? 너보다 5살이나 어려. 이렇게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여자한테 제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 여자도 놀라는 눈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데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찌질하게 전 부인 얘기를 자주 하나 보네요. 참 인간이 안 변한다. 둘이 닮았어요. 천생연분 같아 보이는데 꼭 결혼까지 하시길. 아, 그리고 결혼하면 절대 쉬면 안 돼요. 이 인간 여자가 집에서 쉬면 식충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그 소리에 열받아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뭐래? 네가 나랑 헤어져서 잘 산다고? 웃기고 있어. 믿던 안 믿던 그건 나랑 상관없고 우리 헤어질 때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했는데 기억 안 나? 주접 그만 떨고 꺼져. 나 바쁘거든? 저는 남편의 기대에 다르게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쇼핑한 쇼핑백들을 일부러 들어 보여주고 매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저 뒤에서 그놈이 뛰어오더라고요. 저에게 어디서 꼴에 허세를 부리냐며 성질을 내는데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고 차 키를 누르고 차로 갔는데 그놈이 제 차를 보고 입이 떡 하고 벌어져 있더군요. 이러려고 산 차가 아니었는데 그 순간은 참 통쾌했어요. 그때는 외제차 사라고 저한테 바람을 넣은 그 엄마가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 차는 남편이 평소 사고 싶다고 하던 드림카였는데요. 제가 차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를 뭘 살까 할 때 지금의 제 차가 제일 먼저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복수용으로 쓸 줄이야. 세상 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인간이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차단해버리면 다른 번호로도 열심히 걸었는데 제 업무상 연락이 자주 오는 편이라 핸드폰을 꺼놓을 수도 없어 난감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를 딱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고 약속을 받고 만나러 나갔는데 무슨 공무원이 호구조사 나온 줄 알았네요. 일은 뭐 하고 사는지 벌이는 얼마나 되는지 집은 자가인지 어찌나 캐묻던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어느 하나도 대답해주지 않았는데 그러자 인간은 치사하게 아들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라고. 헤어지니까 나도 우리 아들이 보고 싶더라. 나도 알아. 내가 자기한테 잘못 많이 한 거. 그래서 반성 많이 했어. 그때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도 사실은 나 엄청 놀랐다? 놀랐겠지. 내 차 보고 입이 아주 떡하고 벌어졌던데? 아니, 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예뻐져서 놀랐다고. 웃기고 있네. 나보다 5살 어린 그 여자친구는 어쩌고 나한테 그래? 헤어졌어. 그날 당장 헤어졌어. 나 사실 자기 못 잊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자기 이제 일도 하고 잘 나가니까 나랑 동등하게 살 수 있잖아. 동등? 우리가 동등하다고 누가 그래? 내 차 봤잖아. 나 아주 잘 살아. 근데 굳이 왜? 아니 뭐 얼마나 잘 살길래. 그래도 한때 우리가 부부였고 사랑했던 사이인데 자기는 나 안 궁금했어? 전혀. 나는 오히려 백화점에서 마주쳐서 너무 싫었는데. 나는 당신이랑 살았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최악의 순간이었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벌써 다 잊은 거야? 아니, 나도 그때는 좀 억울한 마음이 컸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이젠 다 이해해. 그러니까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그래, 같은 실수. 나도 그거 하기 싫어서 그래. 난 너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그러니 나도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 이제 우리 용건 없지? 가서 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행복하게 살아. 꼴에 나랑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거든? 저는 그렇게 한 방 날려주고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러자 끝까지 매달려 보겠다고 이 인간이 쫓아왔는데 제가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핸드폰에 112 번호를 찍자 더는 쫓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그날 이후 잠잠해졌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좀 번거롭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어쩌나요? 불안 요소는 처음부터 없애야죠. 그리하여 지금 저는 나름 잘 나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엄마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다행히 아빠를 닮지 않고 저를 닮았어요. 자기 딴에는 엄마가 밤새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지 틈만 나면 제 손목을 주물러주고 엄마 힘들지?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 평생 쉬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나 봐요. 게다가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걸 안 쓰고 모았다가 엄마 준다고 머리핀도 사주고 핸드크림도 사다 주는 스윗한 아들인데 그러니 아들 덕에 행복한 엄마가 바로 저인 거죠. 뭐 아직은 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여자친구한테 뺏기기 전에 많이 누리려고요. 대신 여자친구가 생기고 또 더 나아가 결혼을 하면 그때는 제가 양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쿨한 모습으로 아들을 미래의 며느리에게 줘버릴 생각인데 그때까지 열심히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 아빠 같은 쪼잔하고 여자 마음도 모르는 한심한 남자로는 키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해보니 그게 오래오래 가슴에 상처가 남는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시간이 더 지나도 그 인간이 준 상처를 잊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더 많은 행복과 보람으로 남은 시간을 더 멋지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원래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하며 남은 시간을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보람 넘치는 행복한 날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